비가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나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멍시입니다. 제가 이게 지금 영상을 세 번째 찍는 거거든요. 첫 번째 영상은 제가 너무 준비를 없이 말을 해가지고 막 말하는 게 너무 두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13분 동안 내가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그건 이제 이렇게 나가리 됐고, 두 번째로 스터디룸 가서 그거를 이렇게 찍었는데, 영상을 찍었는데 이게 마스크를 쓰니까 얼굴이 자꾸 인식이 됐다 안 됐다 하고, 그 55분을 다 편집하고 자리에 누우면 그게 제 무덤살이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으로 집에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나 이거 찍으려고 저 이거 대본도 지금 준비해놨거든요, 이 노트북에. 그래서 이 노트북을 이렇게 보느라고 시간투리가 힘들 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말이 많은 편인지 몰랐는데 유튜브를 하면서 내가 진짜 말이 많은 편이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가 사실 좀 과묵한 편이라고 생각을 과묵한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진짜 거두절미하고 핵심만 말할 거예요, 핵심만. 그래서 첫 번째 뭐더라? 첫 번째, 저의 앞으로 인생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인생 나 같은 또래 인생이 뭐라고 내가 이거를 지금 영상을 3번이나 찍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네, 자의식 과잉인가? 네, 눈치채신 분들도 많으셨는데 우선 공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제가 졸업을 하고 바로 이제 취업 준비도 안 하고 공시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우선 경력도 없고 스펙도 없고 있는 자격증이라고는 별로 없고, 있었더라도 거의 만료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사기업 공고 이런 걸 봐도 전혀 쓸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나이도 있고 경력이 없다 보니까 저조차도 약간 사람이 그 방어적으로 이렇게 기업을 찾게 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약간 나이도 잘 안 보고 경력도 잘 안 보고. 근데 그게 솔직히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공시랑 공기업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미 나는 공시를 포기를 한 상태고 남은 건 공기업밖에 없는데, 공기업도 되게 말이 많았어요. 막 이번에 막차 떠났다고. 이거 솔직히 티오가 많이 줄긴 줄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긴 했는데 이게 사실 공기업을 다시 처음부터 준비할 바에는 공시를 1년 더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도 하긴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선 공시는 진짜 어디든 기업을 들어가서 나중에 미련이 남으면 그때 다시 하든가 할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 계속 공시만 붙잡고 있으면 이미 잃어버린 게 많은데 여기서 더 잃어버릴 것 같아요. 진짜 그때는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공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건 맞고요. 아마 사무직을 가겠죠? 이제 어떤 공기업을 갈 거냐, 이거는 사실 아직 저도 고민 중이에요. 공기업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도 제 생각으로는 현재 NCS랑 전공을 보잖아요. 근데 전공을 경제나 경영 단일로 보는 것보다는 통합전공이나 아니면 법정, 행정학 이런 쪽으로 이렇게 보는 공기업을 좀 찾아볼 생각입니다. 경제, 경영은 거의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랑 맞먹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숫자 나오는 것을 진짜 극혐하거든요. 네,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사실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공기업은 4대 공단 쪽이 있고요. 4대 공단이면 뭐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이런 근로복지공단 이런 쪽이겠죠. 그 생각을 하고 있긴 있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가지고 우선은 그 공기업 사무직 필수 자격증을 따면서 천천히 알아볼 생각입니다. 근데 공기업만 이렇게 바라보고 계속 공부를 할 것 같진 않고 플랜 B로 사기업을 같이 준비하려고 해요. 물론 공기업과 사기업 병행이 힘든 건 알지만 공기업도 공시랑 마찬가지로 그것만 붙잡고 있기에는 사실 조금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플랜 B로는 제가 중국어를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아마 중국어를 살릴 수 있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크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무역 쪽이고요. 11월 정도까지는 공기업 그 필수 자격증 같은 거를 조금 빨리 준비해놓고 연말 그리고 내년 초쯤에는 NCS 전공하면서 중국어 같이 공부하고, 그때는 진짜 원서 아무데나 다 넣어볼 거예요. 100개 넣으면 1개는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선 그냥 다 넣고 되는 데를 우선 먼저 들어가서 경력을 쌓든가 일을 해보든가 사회생활을 우선 해보고 싶어요. 사회생활을 하고 그 뒤로 좀 에반데 싶으면은
그때 뭐 다시 다른 뭐 시험을 준비하든가, 제가 사기업을 들어간 상태면 그냥 그 상태에서 공기업을 준비하든가 할 생각입니다. 네, 결론은 어디든 갈 거다. 제 앞으로의 미래 계획은 네, 이 정도고, 우선 당장 급한 게 커말인데, 커말을 왜 이렇게 하기가 싫지? 제가 했던 시험 중에서 지금 가장 크게 회피하고 있는 시험이 지금 커말입니다. 이게 시험도 되게 자주 있다 보니까 사람이 할 마음이 안 생겨요. 우선은 커말을 빨리 따고, 근데 이게 제가 커말을 회피해가지고 커말이랑 제가 지금 사조사를 병행을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공 데이터를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게 되면은 지금 일이랑 커말이랑 사조사를 같이 해야 되는 상태거든요. 이게 되겠냐고? 어쨌든 10월에는 이제 사조사, 실기랑 커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11월쯤에는 그때 되면 남는 게 이제 어학 자격증밖에 없으니까 어학적으로 토익, 뭐 토스, 그리고 중국어 같이 조금 해야 할 것 같아요. 파이팅! 그리고 가장 기다리셨을 유튜브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제가 끝까지 고민을 했어요. 유튜브를 계속 하는 게 맞나? 이 영상을 찍기 며칠 전까지 계속 고민을 했던 건 사실이고, 우선 처음에 제가 유튜브를 그만하겠다고 잠깐 떠났었잖아요. 그때 떠났을 때 진짜 돌아올 생각은 없었거든요. 진짜 억울한 어그로는 다 끌고 이렇게 떠나가지고 돌아오게 돼서 굉장히 죄송스럽긴 한데, 제가 진짜로 돌아올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때 템플스테이를 가서 새벽 4시 정도까지 엄청 많은 생각을 하면서 잠에 들지 못했어요. 그때 이제 생각을 했죠. 이제 유튜브는 조금 이제 내 취미 생활일 뿐이었으니까 잠시 접어두고 앞으로의 내 인생 계획을 조금 세워봐야겠다. 그리고 유튜브는 그때 제가 진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였고 우울해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도 내 우울감이 비춰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영상 앞에서 행복한 척을 할 순 없잖아요. 그땐 진짜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앞으로의 내 인생 계획이 정확하게 짜여있지 않은 시점에서 내가 이 일을 계속 하고 있으면 빨리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또 잘 되고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조금 나태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 어차피 취미로 시작한 계정이었으니까 여기까지 하자 이러고 떠났던 거였고요. 그럼 그렇게 떠났으면은 떠나지 왜 돌아왔느냐? 돈 벌라고? 사실 그건 진짜 아니고요. 제가 진짜 돈 버는 거 좋아하죠. 누가 돈 버는 걸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유튜버로 돈을 벌 생각은 진짜 없습니다. 제가 맨날 친구들한테 장난으로 막 야, 광고비 들어오면 내가 밥 사줄게 이런 얘기 하지만 유튜브로 진짜 돈을 벌 생각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광고나 협찬, 비즈니스 이런 문의가 오긴 오는데 지금 답장을 다 안 드리고 있거든요. 그 이유도 약간 진짜 취미로 하는 유튜브에 약간 자본주의가 끼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활동에 뭔가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기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아예 그냥 컨택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건 내 마지막 주대? 그건 내 마지막 지조? 네, 그렇습니다. 진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렇게 잠깐 유튜브를 떠나 있는 동안 댓글도 진짜 엄청 많이 좋은 댓글 달아주시고 행복해라,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주겠다, 뭘 해도 잘 될 거다 이런 댓글도 엄청 많이 달아주시고 인스타로 DM도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한마디가 진짜 많이 힘이 되고 응원이 됐습니다. 혼자 몰래 보면서 울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응원의 글들을 너무 많이 이렇게 받다 보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감사 인사를 전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생각한 게 아무래도 내 영상을 처음부터 보고 좋아해주신 분들이니까 그냥 근황이라도 한번 살짝 올려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이제 어떻게 시험 끝난 후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냥 근황 영상을 살짝 한번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돌아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렇게 한번 올리고 다시 댓글 이렇게 되게 달아주시면서 좋아해주시고 저보고 힘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저도 너무 기쁜 거예요. 계속 이제 그만할 거다 이러고 진짜 그만해야겠다 싶으면서도 이렇게 계속 올리는 게 구독해주시는 분들을 약간
농락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조금 이제 나도 유튜브를 어떻게 운영을 할지 제대로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의 결정은 확실한 건 저는 전업 유튜버가 될 생각은 없습니다. 네. 사실 지금도 막 전업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리얼 취미거든요. 제가 진짜 전업 유튜브 할 거면 저 진짜 관종 만렙이라서 벌써 썸네일에 이렇게 하면 공시 떨어집니다. 장수 실패 공시생이 말하는 공시 실패 필승 법칙 5가지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어그로 끌어서 올리고 돈 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고 진짜 내 소소한 일상,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다 완벽하게 사는 건 아니지만 보통 미디어에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은 저보다 더 열심히 살고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나를 보게 되잖아요. 그럼 되게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나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거 이런 거를 보면서 네, 또 말이 왜 이렇게 세지? 그래서 결론, 유튜브를 어떻게 할 거냐. 유튜브는 처음 시작을 공시생 브이로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미 제가 시작한 콘텐츠는 잃어버린 상황에서 이것을 앞으로 만약에 유튜브를 계속 한다면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 하나? 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론은 그냥 쉽게 생각하기로 했고요. 우선은 유튜브를 하긴 하겠습니다. 근데 아니 선생님, 취업이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어떻게 하나요? 네, 뭐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취업 전까지만 유튜브를 하되 취업이 너무 오래 걸린다 싶으면 늦어도 내년 안에는 유튜브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 봄, 여름 그쯤에. 사실 이렇게 유튜브가 잔잔바리로 이렇게 가면은 그냥 잔잔하게 보기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보는데, 저같이 이렇게 B급 감성 유튜버는 한번 이렇게 확 치고 확 빠져야지 이게 감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드립도 이제 계속 하면은 이제 봤던 거고 재미없고, 그래서 1년이 지나면 박수 칠 때 떠나라, 그 말이 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년 상반기 안에 취업이 되면 정말 좋겠지만 안 되면은 뭐 내년 봄, 여름 안에 유튜브를 마무리하고 더 취업 생활에 열중하지 않을까요? 우선은 그래서 결론은 직장인 브이로그는 할 생각이 없고, 직장인 브이로그를 하게 되면 더 조심해야 할 것이 많아지고, 사실 제가 지금은 백수라서 맨날 처먹고 그래서 찍을 게 있긴 있지만 직장이 되면은 직장 생활하면서 그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찍을 수도 없고, 찍을 게 뭐 출근 시간, 퇴근 시간밖에 없을 텐데 뭐 그때는 뭐 피곤해 뒤지겠는데 그거 찍을 정신이 있겠어요? 그냥 지금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그냥 꾸밈 없고 솔직하게 취업 준비를 하면서 잘 먹고 잘 노는 일상 브이로그. 근데 제가 연말에는 좀 바쁘고 이제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해야 하기 때문에 전업 유튜버분들처럼 업로드가 잦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기로는 한 달에 2번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날짜는 대략 매월 5일 그리고 매월 20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유튜브를 접고 떠나게 되는 날에는 그때는 아마 계정 폭파까지 같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이렇게 돌아온다고 입 털고 줏대 없이 그러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에게 그냥 제 소소한 일상을 열심히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안 봐주셔도 되지만 그냥 즐겁게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 영상을 보실 때는 뭐 그날 있었던 힘든 일, 뭐 앞으로의 막막함 이런 거는 잠깐 떨쳐버리고 그냥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구독해주시지 않으셔도 되고 댓글 안 달아주셔도 되고 힘드시니까 좋아요 안 눌러주셔도 되지만 그냥 제 영상 볼 때 그런 마음 하나로 봐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유튜브 운영 계획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저번에 스터디룸 가서 찍었는데 그게 그 대여가 2시간 이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물론 인스타로 한 번 그 Q&A를 받은 적은 있지만 유튜브에 정식적으로 Q&A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으면은
궁금한 게 있으시면 몇 개 질문 받겠다 해서 글을 올렸었거든요. 근데 저는 많으면 진짜 20개 달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엄청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댓글 좋아요 수 많은 순서대로 그 리스트를 뽑긴 했는데, 제가 영상에서 답변 드리지 못하는 거는 진짜 시간 계속 짬짬이 내가지고 댓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네. 인스타랑 커뮤니티 둘 다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관심 받는 거 좋아해요. 네, 첫 번째,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 대본을 써놨다고, 노트북에. 그래서 시선 처리가 여러 사선으로 될 수가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Q&A 첫 번째로 잠깐 울고 갈게요. 장난이고, 이별을 어떻게 극복을 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연애썰 이렇게 연애썰 이렇게 말을 해달라고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사실 연애썰은 제가 조금 지금 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 그 친구한테도 저한테도 그 예전 연애를 들추는 건 아무래도 딱히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연애썰은 사실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그냥 뭐 7년 동안 잘 만났고, 보통 연인들이 이유를 헤어졌습니다. 마지막에는 서로 여유가 없기도 했고, 사실 제가 성격이 굉장히 더러운 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헤어졌는데, 그 이별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하자면, 오래 만난 상태에서 올해 4월에 헤어졌고요. 이거 대본 볼 필요가 없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데 그냥. 근데 사실 제가 진짜로 말씀드리면, 제가 헤어진 당일날만 살짝 눈물 흘리고 그 뒤로 막 울고 막 가슴 아파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때가 국가직 다음 날이어서 제가 이미 굉장히 상심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일을 겪으니까 사실 진짜 막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 이별의 슬픔이라는 게. 그런 것도 있기도 했고, 저는 그 7년 만났으면 얼마나 그 시간 동안 할 거 다 해봤겠죠. 그래서 미련도 진짜 없는 상태였고, 후회도 없는 상태였고, 저도 그 올해 굉장히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조금 관계가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이렇게 그게 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도 아마 마음 정리를 조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사격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막 헤어졌다고 막 연락해서 다시 만나자 이런 스타일도 아니고, 계속 울고 그런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저는 뭐 다른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연애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은 내가 먼저 내 스스로가 나를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건강한 관계가 유지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연애 관계에 있어서 내가 1순위가 아니고 뭐 다른 게 1순위가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조금 그 감정 소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우선은 내가 먼저다. 헤어졌다고 울고 불고 해봤자 진짜 손해보는 건 나고, 모든 걸 다 바쳐봤자 헤어지면 끝이고, 약간 이런 현실적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빨리 극복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진짜 조금만 버티면 시간이 해결해 주기도 하고, 진짜 자기를 먼저 생각하세요. 자기를. 이런 이유로 이별을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제 연애 스타일이 막 상대방한테 엄청나게 의존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고, 그래서 금방 극복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학생활 어땠는지. 평범했습니다. 근데 저 그 대학 친구들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 이름이 망난이에요. 다 이렇게 망나니처럼 개판처럼 논다 해서 망나니가 아니라, 그 대학 친구 무리가 7명인데 7명이 거의 텐션이 비슷하고 서로 개들이 주는 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팀 이름이 망난입니다. 어쨌든 대학을 조금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막 대학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막 공부를 특출나게 잘했다기보다는 제가 수포자였기 때문에 고1 때부터 나는 수능은 안 된다. 수능은 개 망함의 지름길이고 나는 수시파다 해서 수시만 준비를 했어요. 그때 아예 그냥 수능 준비를 아예 안 했어요. 그때부터 학종을 준비했고요. 1학년 때부터 뭐 반장, 3학년 때까지 반장하고, 그리고 대외 활동으로 뭐 청소년 위원회 이런 거 하고, 그냥 거기
뭐 교내 활동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있고요. 뭐 수학 빼고는 진짜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대신 조금 생겼고 자소서를 써서 들어갔는데 제 대학 입학이 되게 이거 운명적이라고 해야 되나? 우연을 거쳤어요. 어떻게 됐냐면 제가 그때 6개의 원서를 쓸 수가 있었는데 또 꼴에 눈을 높아가지고 되게 우주 상향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선생님은 솔직히 얘를 대학을 보내야 되니까 현실적인 쪽이었고 저는 눈만 높아가지고 이 대학들을 쓰고 싶다 해서 약간의 다툼이 있는 상태였는데 그 선생님이 타협을 한 거죠. 너가 이런 대학을 쓰게끔 해줄 테니까 대신 이 학교를 하나 써라 해서 썼는데 선생님이 쓰라고 했던 대학교를 붙어서 가게 됐고요. 그리고 대학 그 발표 당일날도 되게 신기했는데 그때 아마 그 대학 발표가 그 하루 전날 밤인가 났어요. 그 원래 예정되어 있던 날에 하루 전날 밤인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만인가 거기서 발표 났다 그래가지고 빨리 바로 뛰어가서 노트북 확인했죠. 근데 붙은 거예요. 근데 학종이 면접을 거의 같이 보는데 제가 면접을 안 보고 그 바로 이렇게 패스되는 그 우선 선발 돼가지고 그냥 자소서만 보고 뽑혔거든요. 그래서 그 수능 훨씬 전에 한 10월 달에 대학 입학을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때 마을에서 자고 있었는데 엄마를 막 깨웠어요. 나 대학 붙었다고. 근데 그때 엄마가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 꿈을 꾸고 있었대요. 제가 대학 입학 나왔다고 엄마 깨우러 가는 시점에 제가 정치외학과를 넣기도 했고 그때는 꿈이 진짜 여자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대학 발표를 확인하고 엄마랑 기뻐한 다음에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저 대학 붙었다고. 근데 선생님이 되게 미적지근하게 진짜 축하해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학교를 갔죠. 선생님이 너 일로 와봐 이래서 교무실로 갔는데 이거 그 선생님 노트북으로 대학 합격한 거 확인을 해보래요. 그래서 그 넣었죠. 그 뭐 수험 뭐 그거랑 해가지고 넣어서 그 합격 발표창이 딱 뜨는데 그 최종 합격이니까 그 등록금 납입서 그게 같이 뜨는 거예요. 선생님은 제가 1차 합격인 줄 알고 그냥 미적지근하게 축하해 이랬던 거였는데 최종 합격이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보고 이러더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 교무실에서 같이 앉고 그랬던 기억. 근데 그게 제가 엄청 빨리 발표가 난 거라서 제가 저희 학교에서 1등으로 발표가 났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은 그 축하를 받았어요. 근데 이 대학을 간 것도 진짜 운이라고 느꼈던 게 제가 자소서에 그 막 수학 이런 게 성적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좀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겠다 싶어서 그때가 중국어가 전교 1등이었나 전교 2등이었나 해서 점수가 좀 높았어요. 이거를 조금 살려야겠다 해서 뭐 대학교 입학해서 뭐 계획 이런 거에 막 제가 중국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중국 정치를 좀 탐구하고 뭐 심도 있게 배우기 위해 중국어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다 막 이러면서 소설을 쓰면서 뭐 이 학교에 들어가면은 뭐 중국에 관련된 학교에 들어가서 막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막 썼어요. 근데 그게 그 대학교 자기소개에서는 그 보통 학과장님들이 이렇게 보고 뽑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학교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때 우리 학교 정치외교학과 학과장님이 중국 정치 쪽으로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 자소서를 봤는데 얘가 중국 정치에 관심이 있고 중국 학교에 관심이 있다네? 이러시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뽑으시지 않았을까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짜 대학 이런 것도 운이 크게 작용하는구나. 결론은 이렇게 대학에 들어갔고 대학 생활은 제가 1, 2학년 때는 거의 알바랑 학업을 병행을 했는데요. 1학년 때 진짜 거의 막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거의 마감 알바? 거의 일주일 내내 마감 알바를 갔던 것 같고 2학년 때는 조금 줄였던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거의 알바를 했던 기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시험 기간에는 알바가 12시인가? 그때 당시에는 11시인가 12시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 알바 끝나자마자 그 근처에 24시 카페에 가가지고 밤을 새서 한 5시까지 공부를 하고 새벽 석차를 타고 학교를 가던가 집에 가서 뭐 씻고 1시간만 자고 다시 나와서 학교에 가서 시험 보고 그리고 시험 다 보면은 집에 와서 조금 자다가 조금 공부하고 다시 알바 가서 다시 밤새고 그렇게 학교 생활을 했고요. 시험 기간에는 뭐 근데 시험 기간에 그렇게만 고생했고 뭐 대외 활동도 그냥 외교 쪽으로 몇 개 했고 학회 활동 같은 것도 했고 그리고 3학년 때 교환학생을 갔다 와서 4학년 때 왔는데 원래 복수 전공을 법학과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학점이 교환학생 때문에 너무 모자르다 보니까 복전을 하면 추가학기를 다녀야 하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추가학기 같은 경우는 또 장학금 받기도 힘들어서 그냥 부전공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최종 학력은 주전공은 정치외교학 거고 부전공이 법학과. 네, 뭐 그냥 이렇게 살았어요. 대학교 때. 뭐 나름 뭐 그렇게 갓생을 산 것 같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대학생. 네, 교환학생 썰을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던데 사실 제가 그 교환학생 가면서 생각을 했던 게 난 여기서 진짜 중국어 다 끝내고 온다 이 생각으로 가가지고 막 그렇게 많이 놀지도 않았고요. 거기가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서 잘못했다가는 그냥 가서 한국어만 열심히 배워오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거의 그냥 그 학교 수업 끝나면은 기숙사 가서 공부하고 아니면 중국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아니면 중국 친구들 몇 명 만나서 그냥 잠깐 놀고 그런 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썰이란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그나마 기억이 남는 썰이 한 2개 정도 있는데 하나는 삼성이랑 개 싸운 거. 삼성이랑 제가 왜 싸웠냐면 제가 그 중국에서 1학기 끝내고 여름방학 때 잠깐 한국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알바를 조금 하고 HSK 5급을 따고 그때 핸드폰을 바꾸고 다시 중국으로 갔는데 그때 바꾸고 들어간 핸드폰이 노트 7이었어요. 근데 그거 아시죠? 노트 7 한참 막 터져가지고 다리 꼬라고 그랬잖아요. 나도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죠. 한국에서 핸드폰을 하필 그걸 사갖고 들어가가지고 제가 그거 뭐 중국에서 갑자기 핸드폰 바꿀 수도 없고 그거 노트 7 개 무서워가지고 자기 전에 핸드폰 진짜 여기 그 충전 이렇게 두고 무서워가지고 이러고 자고 막 그랬어요. 어쨌든 근데 제가 그 노트 7이 그 연말쯤에 막 몇 개 터지기 시작했는데 막 완전 팡팡 터지고 그럴 때는 아니어서 그 항공사에서까지 막 제지를 하고 그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면서 항공권 예매를 하던 시점에 그 중국 항공사가 노트 7을 들고 타면 안 된다고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 교환학생이나 유학생 같은 경우는 중국 항공사를 좀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 항공사들이 그 수화물이 40kg까지인가가 무료예요. 우리나라는 한 20kg 정도까지밖에 안 받잖아요. 그래서 40kg 정도까지가 무료여가지고 중국 항공사를 많이 쓰는데 다 막아버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떡해. 그럼 국내 항공사라도 타야지. 그래서 우선 대한항공을 예매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때. 근데 그게 좀 상황이 심해지니까 대한항공이랑 뭐 다른 항공 다 노트 7 들고 타면 안 된다고 그게 안내문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럼 난 핸드폰을 그냥 버리고 한국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삼성이랑 그때부터 엄청난 싸움을 했죠. 상담원 분한테 막 말을 해도 그분은 있는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거대로만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 같은 케이스가 흔치가 않았나 봐요. 한국에서 사서 들고 외국으로 갔다가 다시 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그런 케이스가 별로 없었는지 그런 대책이 별로 세워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좀 삼성에서 직급이 조금 높으신 분께도 그게 막 연락이 갔는지 그분이랑 저랑 계속 얘기를 하면서 싸우고 결국에는 이제 그 삼성 쪽에서 중국 저희 제가 있던 지역 근처에 있는 그 삼성에 연락을 하겠다고 그러면은 그 삼성에 가서 핸드폰 우선 반납을 해라.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그러면 반납을 했다는 증명서를 그 중국에서 주겠다고. 그러면 그거를 들고 한국으로 오면 그 한국 대리점에 가서 그걸 내라. 뭐 연락을 해서 그걸 내라.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그걸 확인을 해서 반품을 해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사실 반품을 해주는 건 당연하고 모든 손해는 다 제가 안는 거였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 핸드폰에 모든 자료가 다 있었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진짜 핸드폰 핸드폰 없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핸드폰도 없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진짜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때부터 삼성에 안 좋은 추억이 남아서 애플 인생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플립이 너무 이뻐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2번째로는 이렇게 중국어 공부법이랑 조금 연관을 지어서 조금 인상 깊었던 썰을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뭐 1학기 때까지는 조금 중국 생활에 적응하고 어학당 수업 들으면서 막 그렇게 진짜 중국어에 대해 막 이런 게 살짝 부족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여름방학 때 와서 자격증 따고 들어가가지고 제가 2학기 때는 그 중국 대학생들이 듣는 수업을 같이 들었거든요. 진짜 중국 대학생들이 듣는 본과 수업 그걸 같이 들었는데 어느 날 그 수업 중에 하나를 듣는데 선생님이 막 뭐라 해요. 근데 제 그 필로는 그게 아마 뭔가 과제를 내주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중국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한 대로 듣고 한 대로 흘렸죠. 뭐 과제였으면 뭐 어른이 뭐 알아서 다시 뭐 얘기를 해주시거나 했겠지. 뭐 그렇게 흘러가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진 않았겠지. 이러고 이제 네, 그렇게 흘려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팀플 과제 수업을 내주신 거였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애들이 다 팀을 짜고 준비를 하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팀 짜고 있는 애들 그렇게 상대로 혼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수업 그 애들이 발표하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되게 그냥 알 수 없는 서러움이 엄청 밀려왔어요. 네.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더 슬펐던 거는 제가 이제 그 발표가 다 끝나고 교수님한테 가서 교수님 죄송한데 제가 중국어를 잘 못해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잘 못했다. 그래서 팀플 과제가 있는 걸 몰라서 준비를 못해가지고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되게 진짜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타국에서 이렇게 혼자서 공부하다 보니까 되게 서럽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교수님이 괜찮다고 너는 외국인이니까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살짝 이렇게 눈물이 났어요. 너무 이거 한국에서라면 절대 이러지 않았을 텐데 싶기도 하고 자존심 진짜 엄청 상했고 내가 진짜 너무 많이 부족하구나. 공부를 했다고 해도 진짜 이 정도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진짜 완전 머리에 꽂 달고 중국어 진짜 졸라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HSK 6급 HSK 단어장을 그때 거의 10번을 봤는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중국어 단어는 이렇게 막 쉽게 까먹지 않더라고요. 지금까지 많이 까먹긴 했는데 보면은 생각이 나긴 나는 약간 결론 중국어 공부법 자기가 부족한 것을 확 인지하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외국어는 빨리 느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그 의지 같은 게 부족해서 공부를 하기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중국어는 막 문법이 복잡한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단어 위주로 되게 엄청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그때는 진짜 중국 드라마 같은 것도 많이 보고 좀 그래서 귀를 좀 트이려고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중국어 발음이 되게 중국인스럽지 않은 한국인의 발음 있잖아요. 그런 것도 교정하고 싶어서 막 중국 드라마 보면서 조금 발음도 되게 같이 따라서 연습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인들이 난 할 수 있다 이런 게 후이 이러잖아요. 후이라고 하잖아요. 후이 그게 HUI 이렇게 발음이 돼서 보통 후이 이러는데 막 중국인들 보면 약간 후이보다는 후이 약간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되게 좀 파악을 해서 열심히 연습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공시에 관련된 질문 공시 포기를 했을 때 주변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친구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그래? 뭐 힘들면 뭐 그만해. 그동안 고생했어. 근데 너 진짜 뭐라도 잘 될 거야. 진짜 다 이런 반응이셨고 특히나 이제 좀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엄마는 약간 좀 그래도 공무원에 좋은 인식이 있으셔서 될 때까지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마음이셨던 것 같은데 아마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조금 저렇게 힘들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포기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네 하고 싶은 거 해. 이런 반응이셨고 뭐 친구들도 나 이제 그만할 거라고 그냥 빨리 취업하고 싶다고 했을 때 진짜 고생 많았다고 그러면서 친구 부모님들도 저 진짜 잘 될 거라고 응원해주고 계신다고 막 그런 얘기 엄청 좋은 얘기 해줬어요. 막 나쁜 반응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다들 이렇게 속으로는 조금 아쉬워하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약간 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미련 없이 빨리 다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시에 대한 조언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제가 합격을 못해가지고 이걸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을 해드리자면 공시를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우선은 조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진입을 해라. 할 수 있는 거는 우선은 내가 해보고 뭐 자격증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따보고 사기업 공고도 한 번씩 이렇게 훑어보고 그래도 진짜 노답이다 싶으면은 그때 진짜 공시를 해도 늦지 않아요. 공시 진입 전이라면은 신중하게 신중하게 진입을 하셔라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고 이미 공시를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그냥 진짜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에 대한 의심이 없어야 된다. 이게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공부를 해서 공무원이 되고 싶은 게 맞나? 라는 그
그런 의구심이 생기는 순간 공부가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우선 의심을 하지 않고 그냥 모든 거는 시험이 끝난 후에 생각을 한다, 이런 자포자기 심정으로 keep going. 파이팅.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 나는 왜 못했냐?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겠지? 파이팅. 그리고 촬영 편집 과정. 저는 그 촬영은 아이폰으로만 하고 있고요. 편집 같은 경우에는 그 블로 유료 버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1년에 9,900원인가 주고 샀던 것 같아요. 근데 편집이라고 따로 할 게 없는 게 그 블로에서 그냥 블로그기 해가지고 영상 찍은 거 이렇게 붙여놓고 보고 약간 좀 신분 노출에 대한 위험이 있거나 그런 거는 이제 뭐 모자이크 처리 이렇게 하고 자르고 뭐 저작권 위험 있으면 자르고 금방금방 하고요. 그리고 영상 이렇게 다 자르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자막 같이 입히고 그냥 이제 자막 다 했으면은 그 BGM 넣고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별로 시간이 안 걸리고요. 저는 그 영상을 한 번에 이렇게 촬영을 하고 한 번에 편집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촬영을 했으면 그날 이렇게 붙이고 그날의 심정을 이렇게 자막으로 담기는 약간 자막으로 이렇게 넣는 스타일이라서 편집을 이렇게 거의 바로바로 하기 때문에 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조금 검토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저는 이렇게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식비 여러분들이 약간 진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 식비가 얼마나 드냐. 근데 제가 이제 돈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뭐 제가 이제 핸드폰 요금, 교통비 이런 건 제가 다 내고 있는 상황인데 핸드폰 요금이랑 해서 뭐 벅스 이런 거 스트리밍 하는 그 정액제 그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핸드폰 요금 나가고 그리고 교통비 포함해서 두 개 합쳐서 한 20만 원 정도는 고정으로 이렇게 나가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30%는 강아지한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강아지한테 쓰고 뭐 필요한 문제집 이런 거 쓰고 제가 막 옷을 되게 많이 사고 막 꾸미는 거 좋아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남는 돈. 그리고 이제 강아지가 조금 나이가 있다 보니까 돈 들어갈 때가 좀 많아서 저금도 조금 많이 하고요. 그래서 남는 돈은 거의 거의 식비다. 네. 근데 식비로 안 쓰면 돈을 어디다 써요? 다들? 나만 이렇게 쓰나?